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오늘 11주 강의입니다. 벌써 11주 강의네요. 우리 지난 10주 강의에서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전기회로 공부했죠. 그 전까지 몇 주에 걸쳐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기본 법칙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배운 그 앞에 배운 역학과 그 다음에 배운 전자기학 둘을 합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고전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고전물리학은 구닥다리 물리학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전물리학을 영어로 얘기하면 클래시컬 미케닉스인데 마치 클래시컬 뮤직, 고전 음악이 언제 들어도 항상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고 하는 뜻인 것처럼 고전물리학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통적인 자연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고전물리학인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물리학이 시작합니다. 현대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두 분야를 현대물리학이라고 하는데 현대물리학에 대해서 고전물리학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현대물리학 중에서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항상 물리학은 어떻게 발달했다고 우리가 물리학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까? 어떤 시대나 그 당시에 자연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과 어긋나는 어떤 단서가 나오면 그 단서를 해결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 한 단계 더 약했다고 그랬죠. 이런 단서를 20세기에도 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뉴턴의 역학과 그 다음에 맥스웰이 전자기학 이것이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한다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을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당시 알고 있던 역학이나 전자기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또는 설명한 것과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증거들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냐면 빛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이르게 한 것이 광속불변이라는 성질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는 상대성 이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빛에 대한 이해가 20세기 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쭉 배웠었죠. 1704년에 빛은 아이작 뉴턴은 빛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입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다가 입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프리즘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아무리 굴절하고 아무리 반사하고 그러더라도 빛의 그 색깔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보고서 이건 빛이 알갱이들의 모임이다. 미세한 입자들이 많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180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릿의 실험을 해가지고 간섭무늬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어떤 증거가 됐다고 그랬어요?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전자기 그 기본 법칙들을 다 정리했더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된다는 전자기 파동이라는 새로운 파동을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자기학의 이론으로부터 예언했고 그 전자기파의 속도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에 이미 그 속도가 나와 있었는데 그 속도로부터 무엇을 이미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빛의 속력을 이미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빛의 속력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886년 그러니까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언한 다음에 얼마가 지나갔습니까? 21년이 지나갔죠. 1865년에서부터 이때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방전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파를 실험으로 만들어내고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의 성질을 이것들이 전부 다 만족하는 것을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86년에 이제 이렇게 전자기파에 대한 이런 증거가 나오니까 전자기파가 빛이 파동이라면 파동의 매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9세기 과학자들은 쭉
그 파동의 매질, 전자기파나 빛의 매질을 이미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에테르를 찾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에테르가 잘 찾아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에테르가 없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에테르는 있는데 그 에테르가 찾아지지 않는 이유를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그것을 이제 많은 논문들을 썼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887년에 드디어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 몰리라는 사람과 두 사람이 있어요.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실험은 에테르가 있다면 분명히 측정될 만큼 충분히 정밀한 실험 장치였는데도 측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슨 실험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성공하지 못한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실패한 실험 가지고 이렇게 유명했던 실험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은 부모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간 아들이었는데 미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살 때 부모하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에서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으로 복무한다면 다시 유럽으로 유학을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클리블랜드 대학에서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1881년에 마이클슨 간섭계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는데 이것은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미세한 현상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몰리라는 사람하고 같이 마이클슨 간섭계를 이용해 가지고 에테르를 측정했는데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에테르가 딱 있다면 지구가 그 에테르 안에서 움직이면 그 에테르는 마치 에테르 바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에테르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했지만 실패하는 것이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광속 측정에 기여한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마이클슨 간섭계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슨 간섭계는 간섭 현상을 이용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간섭성 빛이어야 된다 그랬죠. 간섭성 빛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의 빛이 둘로 갈라진 다음에 다시 모이는 거. 이게 이제 간섭성 빛의 대표적인 경우였죠. 그래서 광원에서 빛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거울에 부딪히는데 이 거울이 반투명 거울이어서 절반은 반사하고 절반은 투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빛이 반사하고 투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쪽 끝에 똑같은 거리에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거울에서 반사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만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를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게 어떤 간섭 무늬냐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지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똑같더라도 두 양쪽에 이쪽으로 갈 때하고 이쪽에 갈 때하고 가는 빛의 속도가 다르다면 어땠습니까? 여기에 또 간섭 무늬가 달라지겠죠. 또 여기서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빛이 영향을 받는 바람이 분다면 그렇다면 빛의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에테르 바람을 측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이클슨 간섭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테르가 그 주에 잔뜩 있겠죠. 그런데 지구가 공전 운동을 하죠. 이 지구가 공전 운동을 하는 속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속력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약 3km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공전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각각 양쪽으로 마이클슨 간섭계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반사되는 거울까지 거리가 약 수직으로 서로 L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렇게 에테르 바람이 분다고 할 때 에테르 바람 V 이 에테르 바람의 속도 V는 바로 어떤 속력하고 같을 거냐면 지구의 공전 속력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빛이 에테르 바람에 거슬려서 가고 있을 때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테르가 바로 빛의 매질이기 때문에 이 매질이 빛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간다면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속력이 느려지겠죠. 네,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잔잔한 호수에서 배의 속력이 있다면 그때 호수에 물도 같이 움직인다면 배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 호수의 물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배의 속력은 더 느려지겠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테르 바람의 속력은 V이고 빛은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빛의 속력은 C-V니까 한쪽 끝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T1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 L을 C-V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갈 때는 어때요? 반대로 갈 때는 에테르 바람과 같은 방향이니까 빛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속력이 C 플러스 V가 되겠죠. 그러면 T2는 C 플러스 V분의 L이니까 자, 이쪽 에테르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은, 이 말은 지구의 공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빛은 마이클슨 간섭계에서 반사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은 요 두 시간을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 방향의 왕복 시간은 두 개를 더해가지고 통분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게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C분의 2L 하고서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평행한 방향의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여기서 지구의 공전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에테르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걸리는 시간을 올라가는 시간을 T1', 내려가는 시간을 T2'이라고 한다면 T1'과 T2'은 같은데 T1'과 T2'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밑변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전 속력 VT1'이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 광속으로 가니까 CT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T1'만큼 간 거니까. 그리고 요 수직 거울까지의 거리는 L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직각 삼각형이니까 우리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T1'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것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 2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교하면, 그래서 평행 방향으로 가는 것과 수직 방향으로 가는 것 두 개를 비교해 보겠어요. 아까 평행 방향으로 가는 거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섭 효과는, 마이켈슨 간섭계에서 간섭 효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개의 거리가 다른 것으로 간섭 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결과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테르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테르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클슨 물리가 에테르를 측정하려고 하는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이 실험의 결과를 한번 따져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실험 결과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가 원래는 에테르를 존재하는지 확인하려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광속이 불변이다. 광속이 불변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속도를 얘기할 때는 속도는 반드시 누가 본 누구의 속도라고 얘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있을 때 속도 덧셈 법칙이 있는데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어디서부터 구하냐면 이 갈릴레이 변환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비행기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기준계를 정하는데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하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걸 이렇게 두 개를 정할 수가 있어요. A라는 기준계를 정하고 B라는 기준계를 정하는데 B라는 기준계는 A라는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준계라고 한다면 A라는 기준계에서 측정했을 때 비행기의 위치 X하고 B라는 기준계에서 측정했을 때 비행기의 위치 X' 사이의 관계를 우리 금방 요거 가지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바로 어때요? X' X-VT죠. 이때 T는 A와 B의 원점이 일치했을 때 T는 0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T만큼 지나가면 둘 사이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의 거리는 V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은 X 빼기 V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 기준계와 B 기준계에서 시간은 같으니까 T
t 프라임 t 이런데 이것이 갈릴레이 변환인데 이 갈릴레이 변환은 무엇에 이용하냐면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하는데 이용합니다.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눌 것 같으면 T'은 X'은 이게 비기준계에서 잰 비인계 속력이 되겠어요. 속도가 되겠어요. T분의 X는 이거는 A기준계에서 잰 비인계의 속도가 되겠어요. 저 V는 뭐냐면 A기준계에서 본 비기준계의 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속도는 속도에다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냐면 누가 본 누구의 속도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약속입니다. VCA는 자 오른쪽에 있는 A가 저기서 VCA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에 있는 것을 본 속도, A가 본 C의 속도, VCB는 B가 본 C의 속도, VBA는 A가 본 B의 속도라고 한다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항을 해서 플러스가 있는 걸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어디서나 적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벡터인 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할 때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에 VCA는 VCB 더하기 VBA 그랬는데 이 B는 무엇으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A가 본 C의 속도를 이제 구하려면 A가 본 B의 속도 더하기 B가 본 C의 속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B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할 때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흔히 이걸 이용하는데 VAB는 마이너스 VBA다라고 하는 거죠. B가 본 A의 속도하고 A가 본 B의 속도는 크기는 같겠죠. 근데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다가 요건 1차원에서만 한 것으로 했는데 3차원의 속도라고 하더라도 위에다가 벡터 표시만 할 것 같으면 이것들이 다 그대로 성립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어떻게 해서 광속 불변의 증거를 제공하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똑같은 실험을 다시 분석합니다. 이제 이거 에테르는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에테르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자 속도를 볼 때 빛의 속도를 지구에서 본 빛의 속도가 있고 태양에서 본 빛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까와 같은 똑같은 마이클슨 간섭계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구의 공전 속도가 V라고 하는 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태양에 대한 지구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운동 방향을 지구가 지금 X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의 왕복 운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ABC를 어떻게 정하냐면 태양을 A라고 하고 지구를 B라고 하고 빛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이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 X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VBA는 이게 바로 뭐예요? 태양이 본 지구의 속도는 VX 자 X방향으로 V예요. 그리고 VCA는 이게 뭡니까? 빛이 본 자, 태양이 본 빛의 속도죠. 태양이 본 빛의 속도는 CX-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본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속도 덧셈 법칙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VCB는 우리가 VBA하고 VCA를 알고 있으니까 A를 가운데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VCA 더하기 VAB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VBA죠. 이거 두 개 바꾸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VCB는 뭐가 되냐면 C-VX 이렇게 되고 지구에서 측정할 때 빛이 오른쪽으로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 지구의 운동 방향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 T1은 뭐가 되냐면 C-V분의 L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구에서 측정하니까 속도가 C-V고 C-V분의 L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 거울에 반사돼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BA는 아까 이거는 태양에 대한 지구의 속도니까 똑같이 VX이죠. 근데 CA는 지금 빛은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C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본 빛의 속력은 요 두 개 더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C 더하기 VX
VXL 이렇게 되고 T2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거리가 왼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간 것도 마이너스 L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C 더하기 V분의 L과 마찬가지인데 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것은 여기에 C분의 2L로 우리가 뽑아낼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마이클슨 간섭계에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했을 때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Y방향으로 위로 움직이면 이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VBA는 이건 아까와 똑같이 VX 해시죠. 지금 지구는 태양에 대해서 X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VCA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위로 가고 있으니까 Y 방향으로 빛이 가죠. 그래서 태양이 본 빛의 속도는 CY해 이렇게 되고, 지구에서 본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CA 더하기 VAB인데 요건 이제 요 두 개를 바꿔서 마이너스 VBA 됐죠. 그래서 CY해 빼기 VXL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거울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여기서 위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X방향의 성분은 전혀 관계가 없죠. Y방향의 성분으로만 나누면 되죠. 그래서 L 나누기 C 이러면 T1'은 L 나누기 C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우리 바로 또 무엇을 예상할 수가 있냐면 내려올 때도 이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합할 것 같으면 이것은 2T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2T1' 바로 뭡니까? C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의 공전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지구의 운동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이클슨 간섭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T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T' 이렇게 됐죠. 같지가 않죠. 따라서 거기에 같지가 않은 간섭 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간섭 무늬가 관찰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간섭 무늬가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T하고 이 T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켈슨 몰리 실험을 떠나서 우리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기차 요거 KTX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 KTX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을 A라고 하고 기차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는 시속 300km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기차 위에서 오른쪽으로 기차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으로 막 뛰겠습니다. 그러면 기차에 대한 사람의 속도가 기차에서 막 얼마로 뛰냐면 시속 20km로 뛴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기차에서 본 사람의 속도는 시속 20km가 되겠죠. 그러면 기차 바깥에서 지면에서 본 사람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냥 그런 대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당연히 알 수 있죠. 지금 기차가 시속 300km로 가는데 그 기차에서 볼 때 시속 20km로 가면 땅에서 보면 지면에서 보면 얼마로 가겠어요? 320km로 가죠. 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속도 덧셈 법칙에서 보니까 VCA는 지면에서 본 기차의 속도는 VCB, 기차에서 본 사람의 속도 더하기 VAB, 지면에서 본 기차의 속도, 그러니까 320 이렇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뛰는데 200km로 뛰지 않고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는 아까와 똑같이 시속 300km인데 기차에 대한 사람의 속도가 이번에는 광속으로 뛴다고 하겠어요. 광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게 꼭 빛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도일 때입니다. 사람이 광속으로 뛴다면.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광속으로 뛸 수는 없죠. 그래서 뛴다고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때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속도 덧셈 법칙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 것 같으면 300이고 20km로 뛰면 320이었죠. 그러면 C로 뛴다고 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20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300 더하기 C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VCA도 역시 C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속도 덧셈 법칙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VCA가 지면에서 본 C의 속도가 C라고 그랬죠. 근데 VCB, 이게 기차에서 본 사람의 속도도 C죠. 그러면 요거 어떻습니까? VBA가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속 또는 광속 C는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광속에 대한 역학과 전자기학이 모순이 생기는 거죠. 역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역학에서는 여기서 본 것처럼 속도 덧셈 법칙이 만족해야 되는데, 광속 불변은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전자기학을 배울 때 어땠습니까? 전자기학에서는 우리 여기 전자기파에 대한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방정식이 있는데, 이 파동방정식의 속도는 이 방정식에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전자기파의 속력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준계, 누가 보느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보느냐는 것과 관계없이 광속은 단지 무엇으로 결정이 됐어요? 진공의 성질로 딱 결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광속은 누가 보나 불변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속은 불변이어야 되는데 역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빛에 관해서 첫 번째 모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광속 불변은 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전자기학에서는 오히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자기학의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광속 불변이 원래부터 성립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당시에 고전 물리학의 두 개의 기둥인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성 원리였습니다.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래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아까 갈릴레이 변환 했었죠. 갈릴레이 변환은 무엇이냐면 같은 현상을 두 기중계에서 기술합니다. 근데 한 기중기가 다른 기중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두 기중계 사이에서 이런 게 성립하죠. 그래서 한 기중계가 관성계고 다른 기중계가 그 기중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다른 기중계도 어떻습니까? 관성계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관성계에서 어때야 되냐면 역학 법칙이 서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이란 A 기중계의 좌표로 표현된 식을 B 기중계의 좌표로 변환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 우리 속도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A 기중계에서 본 속도하고 B 기중계에서 본 속도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A 기중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dt분의 dx고 B 기중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dt'분의 dx'인데 B 기중계가 A 기중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비만큼 차이가 나죠. 이게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 유도할 때 사용한 거죠. 그런데 가속도는 어떠냐?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 B 기중계가 A 기중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면 V는 상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dt제곱분의 d제곱 x'하고 dt제곱분의 d제곱 x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F는 m dt제곱분의 d제곱 x인데 A 기중계에서 이렇게 표현됐다면 B 기중계에서도 똑같이 dt제곱분의 d제곱 x하고 dt제곱분의 d제곱 x'이 같으니까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다. 그래서 역학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인데, 갈릴레이는 뉴턴 역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것을 두 세계에 대한 대화라는 갈릴레이 저서에서, 갈릴레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17세기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인데, 그 전까지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체계, 물리학 체계로 자연을 이해했죠.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이제 갈릴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갈릴레이의 대화라는 책에서 벌써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든 기준계에서 기본 법칙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지구가, 그 전에는 지구가 이 우주의 가운데 딱 경지하고 있어서 그 절대 기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지구에 대해서 움직이는 다른 세상에서의 법칙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갈릴레이에 와서 어떤 것을 이제 알게 됐냐면 세상에 절대 기준계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 변환을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 적용하면 A 기준계와 B 기준계에서 자연 법칙이 똑같은 형태였죠. 그러면 전자기하의 법칙들 중에 하나는 전자기하의 꼭 파동 방정식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전자기하의 법칙들, 그 맥스웰 방정식들은 갈릴레이 변환을 시키면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에서 식이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예로 맥스웰 파동 방정식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성분 중에서 X방향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자, 이런 식 만족합니다. 여기 벡터로 썼던 거를 갖다가 이 전기장 벡터로 썼던 걸 전기장의 X방향 성분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합니다. Z 성분을 봤어요. Z 성분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갈릴레이 변환을 이제 적용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파셜 X분의 파셜을 갈릴레이 변환을 이용해서 파셜 X 프라임분의 파셜로 바꾸면 이건 똑같습니다. 프라임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도 똑같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한 것은 A 기준계나 B 기준계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편미분한 건 이렇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 편미분하면 이렇게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이 B 기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전자기 현상도 자연 법칙이라면 그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성립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절대 기준계란 없고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계는 다 똑같은 관성계다. 만약에 다 똑같은 관성계라면 자연 법칙이라면 똑같은 형태로 되어야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전자기 법칙은 A 기준계와 B 기준계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조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 기준계와 B 기준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A 기준계에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F는 M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표현됐죠. B 기준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M dt 제곱 dt 프라임 제곱분의 D 제곱 X 프라임 이렇게 표현됐죠. 형태가 같죠. 근데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은 A 기준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준, 이렇다면 이놈에 대해서 갈릴레이 변환을 한 놈은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에서 역학 법칙은 동일한 형태로 갔는데, 전자기하 법칙은 동일한 형태로 같지 않죠.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에서는 역학 법칙뿐 아니라 모든 자연 법칙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절대 기준계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갈릴레이는 자연의 기본 법칙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에서 똑같은 형태여야 한다라고 하는 상대성 원리를 주장을 했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전자기하 법칙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출현한 뉴턴의 운동 법칙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19세기에는 어떠냐면 19세기에 집대성된 전자기하의 기본 법칙들 중에서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것도 상대성 원리에 부합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뉴턴 역학에서 또는 갈릴레이 변환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통적인 보통 교과서에서 하는 방법을 떠나서 우리 좀 간단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광속 불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냐면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공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따로 흘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4차원 시공간에서 다른 3차원 공간과 똑같은 한 축과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축이 우리한테는 시간으로 인지가 되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시간 중의 일부가 공간으로 되고 공간 중의 일부가 시간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4차원 시공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민코프스키 4차원 시공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원 시공간 하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섞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위의 3차원 공간, 그 중에서 먼저 2차원 공간이 섞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이 있다면 2차원 공간은 항상 축 2개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2차원 공간에 있는 한 점은 X좌표와 Y좌표로 이제 한 점이 정해지는데 이 한 점을 우리가 좌표축을 이렇게 좀 바꾸면 회전을 시켰습니다. 시타만큼 회전시키면 다른 좌표 X'과 Y'으로 기술될 수가 있죠. 이렇게 좌표축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다르게 정하면 좌표가 이렇게 바뀐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무엇을 압니까? X'과 Y'이 XY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지금 바로 구하는 식을 구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타만큼 회전시켰다고 하면 X'은 X와 Y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냐면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그런데 요건 요 그림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X 코사인 세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X 코사인 세타입니다. 위에 있는 점선이 바로 X죠. 세타니까 X 코사인 세타가 저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Y 사인 세타는 바로 요 선입니다. Y가 어떤 거예요? Y가 저기 위아래로 가는 거죠. 위아래 Y좌표까지가 Y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꼭지각이 세타니까 Y 사인 세타니까 요게 요 두 개를 더하니까 바로 무엇이 됩니까? X 프라임이 되죠. 그러면 Y'은 어떻게 구하느냐? Y'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인데 이건 Y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하면 좋습니다. 자, Y 좌표에서 세타 밑에 있으니까 Y 코사인 세타가 저 노란 선이죠. 그리고 저 X 사인 세타 요 부분, 요게 바로 저 위에 있는 점선이 X니까 X 사인 세타가 바로 저 주황색 부분이죠. 그런데 X'은 저 Y에서 저 주황색 부분을 뺀 것이죠. Y 코사인 세타에서. 그래서 Y 코사인 세타 빼기 X 사인 세타가 바로 Y'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을 갖다가 좌표 변환식이다 라고 하는데 좌표계 회전에 대한 좌표 변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좌표 변환식은 우리가 좀 잘 외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좌표계 회전을 할 때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좌표계를 회전하더라도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어떤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점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 L은 처음에 회전하기 전 좌표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노란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회전한 좌표계에서도 역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것처럼 좌표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2차원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원 공간의 특징은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2차원 공간의 이제 특징인데 우리 여기에 이제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칼라와 벡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는 스칼라와 벡터를 어떻다고 배웠습니까? 자, 스칼라는 바로 뭐라고 배웠어요? 스칼라는 크기가 있는 양. 그리고 벡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배웠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 차 교수하고 이제 물리량 공부하면서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스칼라와 벡터를 이렇게만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게 무슨 방향이 있어서 벡터라기보다는 우리 물리량은 무엇이 물리량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물리량은 자연현상 중에서 일부를 숫자로 대표한 양인데
왜 이 숫자로 대표한 물리량을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개가 연산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칼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게 스칼라량이었죠. 그래서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물량을 더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숫자를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사과 2개하고 사과 3개를 더하면 사과 5개다 라고 쉽게 더할 수가 있는데, 벡터의 경우에는 숫자 몇 개로 대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차원, 어떤 차원의 공간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3차원 공간에서는 숫자 3개로 대표되는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2인 벡터하고 크기가 3인 벡터를 더한다고 해서 크기가 5인 벡터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로 가면서 조금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벡터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좌표계 회전과 함께 정의가 됩니다. 우리 벡터양과 스칼라양을 물리량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데 그때 우리 좌표계를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자연현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연법칙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 속에 들어가 있는 양들이 좌표계를 회전한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물리량에 따라서 막 바뀌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스칼라는 스칼라끼리 전부 다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만족해야 되고, 벡터는 벡터끼리 전부 다 어떤 원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스칼라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냐면 좌표계 회전 아래서 바뀌지 않는 양, 이것을 스칼라라고 정의합니다. 자,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좌표계 회전 아래서 위치 벡터처럼 바뀌는 양, 이것이 바로 벡터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좌표계 회전에서 구한 거 있죠. 자, 이렇게 x'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y'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랬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회전하기 전에 위치 벡터의 성분이 x, y라면 회전한 다음에 똑같은 위치 벡터의 성분이 x'과 y'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것과 똑같이 변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라는 벡터가 있어서 그 f의 성분이 우리 회전하기 전에 기준계에서는 fx, fy라고 한다면 회전한 다음에는 fx 프라임, fy 프라임일 때 이 둘 사이 회전하는 방식이 위치 벡터하고 똑같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 x자리에 fx, y자리에 fy가 오고 그 다음에 x'자리에 fx'이 오면 이 식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식 전체에 x와 f라는 게 들어있을 때 좌표계 회전을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식이 좌표계 회전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만족해야지만 스칼라 벡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2차원 공간에서 우리 뭘 보였습니까? 그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안 바뀐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스칼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의 성질은 뭐냐면, 자, 이렇게 3차원 공간을 그리고 있다면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x성분, y성분, z성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떤 한 점이 있고 다른 한 점은 원점이라고 한다면 이 L은 무엇을 만족합니까? 어떤 기준계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만족한다면, 회전한 기준계에서 원점은 고정시키고 아무렇게나 회전한다고 하면 x하고 y하고 z가 바뀌어서 x'이 되고 y'이 되고 z'이 되겠죠.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돼야지 되고, 바로 3차원 공간에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정의되는 공간이 바로 어떤 공간이냐면 유클리드 공간입니다. 유클리드가 바로 이 사람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기하학 원본으로 기하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기하의 정리들은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에 나오는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이란 1차원 공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L제곱은 X제곱인데 이건 회전하고 말 것도 없죠. 이건 1차원 공간에서 여기에 답니다. 그리고 2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했냐?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회전을 하더라도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클리드 3차원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을, 우리 주위에서 축 만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축을 만든다고 하는 건 어떤 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직인 것도 만들고, 거기에서 또 두 개 다에 대해서 수직인 거 만들고, 이래야 축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선에서는 축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어때요? 축 두 개밖에 못 만들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축이 어떻습니까? 축 세 개밖에 못 만들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축을, 네 번째 축을 만들 수가 없지만,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유클리드 4차원 공간을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축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할 때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그 네 번째 축까지 더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에타제곱은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안 바뀔 때 이것을 유클리드 4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번째 축은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 특성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4차원 시공간을 생각했죠. 이 4차원 시공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민콥스키 4차원 시공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민콥스키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성대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이 민콥스키라고 하는 독일 수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 그렇다면 시간이 공간과 똑같다면 우리 시간까지 합한 4차원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4차원이라고 생각하고 4차원 시공간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특상대성 이론을 잘 설명하고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민콥스키 4차원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또 특히 이 민콥스키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상대성 이론에서 알게 된 4차원 시공간을 특별히 민콥스키 4차원 시공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땠습니까? 아까 유클리드 4차원 공간도 생각할 수가 있었죠. 유클리드 4차원 공간을 생각했다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다 무엇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좌표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공간에다가 좌표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없으면 우리 어떻게 좀 민콥스키 4차원 시공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다가 ICT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C를 곱한 것은 뭐냐면, T는 우리 공간과 똑같은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초라고 하는 다른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도 공간과 똑같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단위를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똑같은 단위로 만드는 환산인자, 이게 바로 광속 C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CT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똑같은 이제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I 붙여준 이 I는 허수입니다. 허수라는 건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떤 것이든지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돼요? 항상 플러스 수가 되죠. 마이너스 두 번은 플러스 수가 됩니다. 근데 i제곱은 어떻게 정의되는 수입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되는 수죠. 자, 그런데 어떤 걸 똑같이 했는데 실제로 있는 건 어때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공간에다가는 시간축을 절대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i를 딱 붙여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4차원을 생각할 때 4차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여기 시간 좌표를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그걸 여기다가 i라고 집어넣으면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 사이 은밀한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차원 공간과 4차원 시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하고 4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3차원 공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점이라고 부르죠. 이 점은 우리 어떻게 해서 정해두는 거냐면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좌표 3개가 정해지면 이 점이 정해지는 겁니다. 4차원 시공간에서 그 3차원 공간의 점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요거 물리량입니다. 요거 지금 부르는 물리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민kov스키 4차원 시공간에서 사건은 무엇으로 정해지냐면 여기에 4개의 좌표 X, Y, Z, CT로 대표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차원 공간과 4차원 시공간을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3차원 공간은 공간이다, 스페이스다 이렇게 부른다면 4차원 시공간에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물리량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세계라고 부릅니다. 월드라고 부릅니다. 월드. 그럼 이 공간과 월드는 스페이스와 월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점들이 쭉 여러 점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X, Y, Z로 대표되는 영역, 이것을 공간이라고 한다면 민kov스키 4차원 시공간에서 4개의 좌표로 대표되는 영역, 이걸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간에서 궤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X, Y, Z 세 개의 성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대표하는 점이 이동하는 경로를 궤도, 오빗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4차원 시공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월드라인, 세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을 월드라고 부른다 그랬죠. 궤도는 세계선이라고 부른다. 민kov스키 4차원 시공간에서 물체를 대표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경로, 이것을 이제 세계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이런 세계선을 몇 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 되겠어요. 자, 그러면 4차원 시공간을 그리기 위해서는 축을 몇 개 그려야 되겠습니까? 축을 4개 그려야 되죠.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표시할 때는 축 4개는 우리가 한꺼번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축은 하나 딱 그려야 되겠죠. 좀 구분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간축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개, 3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하나로 대표합니다. 공간 전체를 하나로 대표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축 하나 그리고 그것을 수직으로 이렇게 시간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선을 그리겠어요. 자, 여기에 이런 세계선을 하나 그렸다고 하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공간 좌표가 X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 좌표는 지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공간에 한 점이 그 물체가 X라는 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X, Y, Z를 다 대표한 거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습니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계선은, 이 세계선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축에 평행한 세계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시간축에 평행한 세계선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공간의 위치 X의 정지에 있는 물체의 세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면 이건 등속도 운동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축에 이렇게 평행하면 등속도 운동의 속도가 얼마예요? 자, 이 관성계에서 볼 것 같으면 속도가 0인, 움직이지 않는 그런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시간축에 평행한 세계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세계선이 시간축에 대해서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렇게 직선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대로 이제 이 세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세계선을 따라가면 여기서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가 여기고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치하고 시간이 바뀌죠. 그래서 이건 지금 움직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 시간분의 공간이 바로 속도죠.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있고 ct가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때 요 각을 파이라고 하면
원점에, 맨 처음에는 원점에 놓여있던 물체가, 여기는 이제 원점이죠. 원점에 놓여있던 물체가 지금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속도 V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요게 기울기로 결정이 되죠. 기울기는 CT분의 X인데 CT분의 X는 탄젠트 파이하고 같죠. 역학을 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속도, 속력은 T분의 X죠. 그래서 요거 C분의 V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요걸 베타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도 속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요거의 단위가 무엇이 단위냐면 광속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V가 C하고 같을 때죠. 베타가 0.5면 어떻게 되겠어요? V가 0.5c죠. 그래서 이 베타는 그 차원이 없이 속도를 표시하는 그런 파라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축에 대해서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세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세계선을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세계선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세계선 그리면 원래 t는 제로 때는 물체가 x1과 x2에 있었죠. 근데 저기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직선이니까 등속도 운동하죠. 운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겠죠. 그래서 저기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축과 평행이니까 만난 다음에 이제 정지해 있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가다가 합쳐졌어요. 완전 탄성 충돌을 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하면 속도가 0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X축, X1과 X2에 놓여있던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동일한 속력으로 상대를 향해 가다가 한 물체로 결합하면, 그러면 우리 운동량의 부호가 반대인데 결합하면 운동량 0이 되죠. 그래서 정지하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도 정지해서 정지한 세계선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체의 운동을 세계선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자,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계선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어떤 세계선을 그리냐면 세계선을 점점 기울기를 빠르게 해보겠어요. 점점 기울기 해서 여기에 딱 이렇게 45도가 되게 기울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냐면 X하고 CT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건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빛의 세계선에 해당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더 큰 세계선은 우리가 앞으로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파이가 요 각 시간축과의 각이 45도보다 더 큰 세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광속은 C보다 더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이때 빛의 속도는 어떻게 탄젠트 파이를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면 C분의 V는 C분의 C에서 1이 됐으니까 이때 파이가 45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빛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민콥스키의 4차원 시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물리학에 나오는 분야들이 있으면 그 분야에 기본되는 식이 있었죠. 뉴턴의 역학은 기본되는 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학책 이렇게 두껍더라도 그 역학책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자연에 있는 대상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게 역학책이라고 한다면,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전자기학책이 이렇게 두껍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맥스웰 방정식을 전자기 현상에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식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딱 하나가 바로 뭐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찾아냄으로써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든 결과는, 모든 것은 다 이 로렌츠 변환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로렌츠 변환은 굉장히 어려운 미분 방정식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 그래서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 좀 어긋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어떻습니까? 속도 덧셈 법칙
법칙 만족하는 그런 상식이었죠.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단 상식에 좀 어긋납니다. 그거 말고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 로렌츠 변환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20세기 초에 물리학이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광속 불변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물리학의 두 개의 이 큰 기둥, 역학과 전자기학이 빛에 관한 한 또 자연의 원리에 관한 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서로 모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자기학과 역학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두 가지 측면이었다고 그랬죠. 자, 역학과 전자기학이 이렇게 있다면 먼저 상대성 원리로 충돌을 받았습니다. 상대성 원리란 뭡니까? A기준계와 B기준계. A기준계와 B기준계는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였죠. 그리고 이것을 서로 다른 두 관성계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관성계에서 관성계는 뭐예요?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였죠. 이런 두 관성계에서 역학법칙은 어때요? 갈래의 변화를 하더라도 그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성립했는데 전자기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갈래의 변화 아래서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는 것이 도대체 문제가 됐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래의 변환이 갈릴레이 변환이라 전자기학이 틀렸던가? 아니면 갈릴레이 변환을 좀 수정해야 됐던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전자기학 법칙이 틀릴 그게 좀 공산이 없었기 때문에 특상대성 이론이 한 게 바로 뭐냐면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속 불변은 바로 뭐냐면 빛의 속도 문제였죠. 빛의 속도가 갈릴레이 변환으로부터 유도되는 속도 덧셈 법칙을 따르지 않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자기학에 의할 것 같으면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어땠어요? 따르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이 문제를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해결한 것입니다. 1905년이 어떤 때였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에 있는 추리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아인슈타인 추리 공과대학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옛날에 바이올린도 잘했어요. 또 스위스 가면 얼마나 많은 그 알프스 산에 호수들 많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 추리 공과대학 여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추리 공과대학 물리학과 밀레바라고 한 여학생, 자기보다 4년 연상이었지만 딱 한 명이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딱 그 여학생 딱 이제 하고서 같이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호반에 그 알프스산 호반에서 딱 바이올린 키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냈죠.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인슈타인이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에 남으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아인슈타인 졸업하고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가 스위스에 있는 특허청 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거기에 임시직으로 들어갔는데 임시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일을 이렇게 있었어요. 특허청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를 이렇게 그 종이 한 장에다가 특허한 내용을 간추리는 게 자기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만큼 올라오면 그걸 뭐 1시간 정도만 시작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그 사이사이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을 그때 만들어냈는데, 자, 특상대성 이론 우리 수립할 때 어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에 출생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독일에서 다녔어요. 근데 졸업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도 말썽을 부려가지고 퇴학을 맞았는데 아인슈타인의 부모가 이탈리아로 이제 먼저 떠났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있는 고등학교를 탁 자퇴하고 이제 그걸로 간 것이에요. 근데 그 부모는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이 있어야지만 대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에 진학해야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마치 추리 공과대학이 어떤 대학이었냐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도 시험만으로 입학생을 뽑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특허청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전역과 브라운 운동, 특상대성 이론.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광전 효과는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는데 이제 이용이 된 거죠. 뭐 특상대성 이론은 그 전에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이론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노벨상을 주지 못한 것은 뭐냐면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면서 기초 과학 중에서 인간 생활을 이롭게 한 분야를 공헌하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이 특상대성 이론은 굉장한 이론이지만 실제 생활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당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상대성 이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바로 특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으로 노벨상을 줬어야지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1905년에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특상대성 이론이 크게 성공하니까 이제 이 특상대성 이론 특별한 조건 아래서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걸 갖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 1915년에 나왔고 이제 나치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하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로 지내면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특상대성 이론을 시작한 두 가지 포스툴렛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갈릴레이 변환을 했더니 법칙 형태가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했냐면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험으로 알려진 빛의 속력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포스툴렛이었어요. 특상대성 이론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그 특상대성 이론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냐면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막 졸업한 학생이 특허청에 있으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냐면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골격은 있으니까 조금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을 해서 이 두 가지 포스툴렛을 만족하는 새로운 변환을 유도하는데 갈릴레이 변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그 좌표에 대한 이런 변환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저기 X만 이렇게 다른 게 뭐냐면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가 움직일 때 X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저 X 좌표만 이렇게 됩니다. Y하고 Z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이어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요걸 수정합니다. 수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 얼개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수정하면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X는 여기다가 똑같은 건데, 요 베타 C는 여기 베타는 C분의 V니까 저기에 갈릴레이 변환에 X-VT 한 게 마이너스 베타 CT 이렇게 되겠어요. 이 앞에 요거만 조금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Y하고 Z는 원래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요 T는 어떻습니까? T는 X하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CT가 되고, 여기서도 X가 CT가 되고, CT가 X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무엇을 만족하기? 앞에서 한 두 가지 포스툴렛을 만족하도록 값말을 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값말을 정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값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4차원 시공간에서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리가 좌표계 회전을 하더라도 일정하던 거라고 그랬죠. 자, 민kov스키 시공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갈릴레이 변환을 하더라도 일정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C제곱 T'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C제곱 T제곱을 만족하면 그러면 4차원 시공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값말을 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은 뭡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Y하고 Z는 똑같은 거니까 빼고 X하고 T만 가지고 써보겠어요. 자,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빼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두 개를 X'제곱 빼기 C제곱 T'제곱을 무엇을 이용을 해요? 갈릴레이 변환에서 수정한 거. 이 수정한 걸 우리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렌츠 변환을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저렇게 됐겠죠. 자, 이걸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요? x는 x끼리 이렇게 뺍니다. 그랬더니 요걸 다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서 뺐더니 어떤 항이 나오냐면 요 항이 나오는데 요 두 개 똑같은 항이죠. 이게 만약에 1이 된다면 원래 조건 만족하는 거죠. 요게 1. 요게 1이 되는 감마가 바로 뭡니까? 요게 1이 되는 감마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고, 요렇게 갈릴레이 변환을 이렇게 수정했더니 모든 게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모든 게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알아내서 갈릴레이 변환을 이제 특상대성 이론에 맞는 그런 변환으로 바꿔 놨는데, 그걸 왜 아인슈타인 변환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죠. 자,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이 변환을 특상대성 이론의 두 포스툴레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새로운 변환식을 유도해서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로렌츠 변환을, 그 변환식을 썼어요. 근데 그때 쓴 변환식이 놀랍게도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로렌츠는 네덜란드 물리학자인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물리학자였어요. 이 로렌츠가 사실은 전자기학 현상 중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길이가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유도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무 관계없이 식을 유도했어요. 근데 그 식의 형태가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형태하고 똑같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엇을 유도했어요? 두 가지 포스툴레이트를 만족하기 위해서 유도한 거죠. 그래서 식의 형태는 똑같았지만 그 정신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로렌츠가 그것과 똑같은 식을 이미 유도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1904년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의 변환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로렌츠 변환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렌츠 변환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거,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걸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도 덧셈 법칙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광속 불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역학적으로 보자면 광속에는 속도 덧셈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였죠. 그것은 알고 봤더니 속도 덧셈 법칙이 근사적인 법칙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때만 성립하는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 덧셈 법칙을 수정하면, 근데 속도 덧셈 법칙은 어떻게 무엇으로 유도했습니까? 갈릴레이 변환으로 유도했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했으니까 속도 덧셈 법칙도 이제 수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레이 변환으로 속도 덧셈 법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회상해 보겠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갈릴레이 변환 두 개가 있다면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한 이 로렌츠 변환을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겠어요. 위식으로 아래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기다가 요거 T'분의 X' 이런 게 속도인데, 이 속도에다 이름 붙여야 됐죠. 그래서 T분의 X는 VC에 이렇게 이름 붙였죠. 그렇게 이름 붙인 걸 여기다 다 썼습니다. 이름 붙인 걸 썼는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없애기 위해서 이항했죠. 자, 이항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항하면 모양은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딱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로렌츠 변환으로 유도한 속도 덧셈 법칙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속도 덧셈 법칙이 엄청 많이 달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만 제외할 것 같으면 갈릴레이 변환으로 유도한 속도 덧셈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이 두 번째 항, 요것만 없으면 그러면 똑같은 거죠. 요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광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두 개 속도 곱한 건 광속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요건 무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은 근사식이고 진짜는 이거야 된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상대성 이론에서만 이용되는 속도 덧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근데 이 속도 덧셈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항이 작아서 0이 되는 거예요. 이 항에 뭐 예를 들어서 0.000000000 이거밖에 안 되는 건 여기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 이렇게 부르지만, 이건 사실은 어때요? 이게 진짜 속도 덧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속도 덧셈 법칙,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 가지고 우리 광속은 일정 불변, 이거 한번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V12는 C, 아까 우리 기차 타고 간 거 있죠? V12는 C, 요거는 기차 위에서 움직이는 속력이 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기차의 속력이 0.3C라고 하겠어요.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VCA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C에다가 0.3C하고 여기 밑에 1 더하기 0.3이고 C가 나왔죠. 그래서 광속이 나왔던 것은 속도 덧셈 법칙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속 불변 문제는 광속만 갖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속도 덧셈 법칙 문제였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속이 아니더라도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우주선이 움직이겠어요. A라는 우주선은 지구에 대해서 왼쪽으로, 그다음에 B라는 우주선은 지구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광속의 절반으로 이동한다면 A에서 B를 보면 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전의 속도 덧셈 법칙을 쓰면 이거 그냥 C가 됩니다. 근데 이 VBA는 새로운 속도 덧셈 법칙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돼야지 되냐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집어넣기만 하면 0.5C 더하기 0.5C 더하기 1 더하기 0.5에 제곱하니까 이건 0.8C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로렌츠 변환으로 유도된 속도 덧셈 법칙을 가지고 이제 광속 불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2교시에는 이런 로렌츠 변환이, 즉 특성대성 이론이 우리한테 어떻게 새로운 현상들을,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소개하는지, 그리고 그런 새로운 그 현상들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특상대성 이론의 기본식인 로렌츠 변화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포스트를 도입해 가지고 부호하도록 로렌츠 변화, 갈릴레이 변화를 수정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변화를 수정한 로렌츠 변화는 광속 불변 문제와 나중에 상대성 원리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로렌츠 변환을 우리 앞에서 했던 파동 방정식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A 중계와 B 중계에서 형태가 똑같은 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전자기 법칙들이 로렌츠 변환 아래서 형태가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은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근사 법칙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상대론적인 법칙이 아니라 비상대론적인 법칙이다. 상대론적으로는 그 법칙이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의 기본식이 로렌츠 변환으로, 특상대성 이론으로 알게 된 모든 신기한 현상들은 로렌츠 변환으로 다 설명되는데 어떻습니까? 로렌츠 변환이 뭐 굉장히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상대성 이론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분야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주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2교시 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